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시민평가 교육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IS 실장 이성훈입니다. 오늘 시민평가 교육 세미나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해 및 주요 이슈 점검을 주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은 발표자인 박종일 선임연구원 또는 저희 IS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박종일 선임연구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해 및 주요 이슈 점검이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포함하여 현재 배터리 산업의 현황 및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재 배터리 산업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주요 이슈와 전망 등은 어떠한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터리는 흔히 2차 전지라고도 불리는 장치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어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수차례 충전과 방전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건전지와 구분되는 점입니다. 건전지와 같이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1차 전지라고 부르며 여러 차례 재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배터리는 재료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도표는 배터리 종류별 에너지 밀도와 수명 등 주요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동일한 무게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지를 무게 에너지 밀도로 나타내며 동일한 부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지를 부피 에너지 밀도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이클 수명은 배터리가 몇 번의 충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캘린더 수명은 배터리를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나타냅니다. 이들 중 최초의 배터리는 1859년에 만들어진 납축전지로 오늘날까지도 자동차용 시동 배터리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밀도가 낮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장치에는 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여러 다른 솔루션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니켈을 기반으로 하는 니켈 카드뮴 전지, 니켈 수소 전지 등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니켈 카드뮴 전지는 양호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카드뮴의 인체 유해성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니켈 수소 전지는 초기 전기차 등에 사용이 되었으나 메모리 효과 등 성능적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1985년도 발명된 리튬이온 전지가 일본 소니사에 의해 상용화된 이후 현재는 주요 배터리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배터리는 제품 단계와 형태에 따라 셀, 모듈, 팩으로 구분됩니다. 왼쪽 그림은 셀, 모듈, 팩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인데요. 알루미늄이나 파우치 등의 케이스에 에너지 물질이 담겨져 있는 배터리의 기본 단위를 배터리 셀이라고 부르며, 배터리 셀을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개씩 묶어 프레임에 넣은 것을 배터리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배터리 모듈들을 모아 배터리 관리 시스템, 냉각 시스템, 제어 장치 같은 것들과 함께 모아 배터리 팩을 구성하며 배터리 팩이 비로소 전기차에 탑재가 되는 형식입니다. 흔히 말하는 배터리 업체들은 이 중에서 주로 배터리 셀 혹은 배터리 모듈까지의 생산과 개발을 담당하며, 배터리 팩은 자동차 회사 또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트렌드 중 하나는 배터리 회사들이 중간 단계인 모듈을 제거하여 셀을 곧바로 팩에 집어넣는 셀-투-팩 기술, 혹은 팩까지 제거하여 셀을 곧바로 차량에 장착하는 셀-투-바디 등 구조적 혁신 결과물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중국 CATL이 발표한 셀-투-팩 적용 팩 구조인데요. 중간 단계인 모듈이나 팩을 제거하게 되면 그만큼 공간 활용도가 넓어지고 구조물에 들어가는 재료비 등을 절감하여 성능과 코스트 측면에서 이점이 생깁니다. 다만 이로 인해 배터리 셀을 보호해주는 구조물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게 됩니다. 배터리의 기본 단위인 배터리 셀은 패키징 방식에 따라 크게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방식은 고유의 장단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 용도 및 주요 제조사 등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선 각형 배터리는 에너지 물질을 직육면체 모양의 알루미늄 캔으로 패키징한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강성이 뛰어나 충격과 발열 등으로부터 강점이 있습니다. 전기차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 SDI, 중국에서는 CATL, BYD 등이 주력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파우치형 배터리는 필름 소재로 에너지 물질을 패키징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무게와 두께 등을 줄일 수 있어 에너지 밀도와 디자인 자유도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노트북, 휴대폰 등 IT 기기 등에도 널리 사용되는 방식으로 국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주력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통형 배터리는 원통형 모양의 알루미늄 캔 안에 에너지 물질을 패키징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AAA, AA 건전지와 마찬가지로 원통형 전지는 모양과 크기가 규격화가 되어 있어 대량 생산이 용이하며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뿐 아니라 전동 공구, 청소기 등에도 많이 쓰이는 방식이며 테슬라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BMW 등 여러 전기차 회사들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를 제작하고 있으며 일본 파나소닉도 원통형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의 내부 구조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배터리를 구성하는 주요 재료와 배터리의 충전 방전 방식을 설명해주는 그림입니다. 배터리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의 4가지 핵심 재료로 구성됩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리튬이온이 전해질을 매개로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며 충전과 방전이 일어나는데 배터리를 충전할 시에는 양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분리막을 통과하여 음극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방전 시에는 음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양극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 원가와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인 용량과 출력 등에 영향을 미치고 배터리 원가의 40%가량을 차지합니다. 배터리의 경우 원가 구조에서 재료비 비중이 70%를 넘게 차지하는 만큼 경쟁력 있는 원재료 소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양극재가 중요한 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배터리 셀의 원가 구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배터리 셀 원가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재료비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그동안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제조비 등 고정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고정비 비중이 높지 않아 대규모 투자 기반의 원가 절감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 기반의 규모의 경제 확보는 배터리 원가를 절감하는 주요 방안 중 하나이겠지만 그보다는 원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하고 설비 투자 이후에는 생산지의 조기 안정화와 최적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율을 유지하는 것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터리 소재들 중 양극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극재는 구성하는 광물의 종류에 따라 성능과 코스트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왼쪽에 있는 표는 그중 대표적인 양극재 종류를 몇 가지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 중 NCM, NCA, LFP 양극재가 전기차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양극재 이름에는 각 양극재를 구성하는 광물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요. NCM 양극재는 니켈, 코발트, 망간,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FP는 철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양극재입니다. NCM, NCA 양극재는 용량과 출력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 LFP 양극재는 안정성과 가격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주로 NCM, NCA 양극재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 배터리 회사들은 LFP 양극재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전기차 초기 모델들은 용량과 출력 특성의 강화가 가장 중요했기에 NCM, NCA 양극재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가격 측면의 강점인 LFP 양극재도 중국 전기차를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2021년도 전기차용 양극재 비중을 나타낸 것인데요. LFP 비중이 34%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 NCM, NCA 양극재 회사들은 니켈 대신 저렴한 망간의 비중을 늘리거나 값비싼 코발트 비중을 줄이는 등 3원계 양극재의 강점을 소구하기 위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간 랩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패키징 측면에서 배터리는 각형과 파우치형 그리고 원통형이 경쟁하는 시장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각 패키징 방식은 고유의 장단점이 존재하며 주요 업체별로 주력 솔루션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특정 패키징 방식이 경쟁 우위의 솔루션으로 부상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각 업체들은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여부 등이 시장의 관심 사항입니다. 일부 업체는 복수의 패키징 방식을 영위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기도 하고, 특정 한 가지 방식에 집중하여 비용 우위에 집중하는 업체도 존재합니다. 시장과 경쟁이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재료비 비중이 높은 배터리의 비용 구조 특성상 경쟁력 있는 가격의 재료 조달과 높은 수준의 수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배터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의 가격 변동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등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또한 배터리 생산지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신기술이 지속 적용됨에 따라 배터리 셀 생산 공정과 환경 등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율 관리를 해내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 점검 포인트가 됩니다. 세 번째로, 배터리 소재, 그 중에서도 양극재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주요 사항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NCM, NCA 등 3원기 양극재에 주력하고 있고, 중국 업체들은 LFP 셀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LFP 배터리는 셀2팩, 셀2셰시 등 배터리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성능 약점을 캐치업하고 있는데요. 3원기 양극재가 고유의 성능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비용 경쟁력 측면에서 LFP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 현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의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왼쪽 차트는 지난 3개년간 배터리 시장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IT, 소형 가전용 배터리 수요의 변화는 크지 않은 반면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XEV용 수요의 급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 수준, 그리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105%가량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동기간 IT 소형 가전용 배터리는 10% 이하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에너지 저장 장치 ESS도 90%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으나 전기차 대비 수요는 아직 작은 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XEV용 수요가 배터리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가량 되며 향후 이 비율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과거 주요 수요처였던 IT 소형 가전용 배터리 시장의 성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각 수요 부문을 다시 세분화한 내용입니다. IT 소형 가전용 수요를 분석해보면 주로 휴대폰, 전동공구, e-모빌리티, 노트북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과 노트북의 보급률이 이미 높아져 시장 성장이 제한적이며 전동공구의 경우에도 무선화 트렌드로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 기기의 교체 수요인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IT 소형 가전용 수요는 향후 빠르게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자동차 부문의 전동화로 인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향후에도 배터리 수요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터리 판매 그리고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배터리 성능이 과거 대비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왼쪽 차트는 배터리 성능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에너지 밀도의 변화 속도를 보여줍니다. 2008년 대비 2020년의 에너지 밀도는 8배 이상이며 매년 20%가량씩 개선된 수준입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면 동일한 배터리 팩에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도 전기차 이용 시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 중 하나는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한 번 주유할 시 6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으며 기름이 떨어져도 빠르게 5분 내에 주유가 가능하지만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시간도 수십 분에서 수시간이 소요됩니다. 초기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200km가 채 되지 않아서 장거리 주행 시에는 여러 번 충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주행거리가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전기차 평균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주는데요. 2010년에는 주행거리가 불과 150km가 안 되었었지만 2021년 기준 전기차 평균 주행거리는 350km 수준까지 올라섰고 2021년 인기 판매 차종들인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 그리고 폭스바겐의 ID4와 같은 최신 모델들의 경우 주행거리가 500km 이상까지도 확대되었습니다. 전기차 주행거리 상승에는 전기차의 경량화, 모터와 인버터의 효율 개선 등도 주요했지만 무엇보다도 배터리 기술의 발달이 전기차 성능을 높였다는 점이 가장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배터리는 단순히 성능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가격 측면에서도 과거 대비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20에서 40%를 차지하여 원가 측면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왼쪽 그림은 배터리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데요. 최근 몇 년간 배터리는 제조기술의 발달과 규모의 경제 실현, 소재 저가화 등에 힘입어 매년 가격이 20%가량씩 감소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 가격도 빠르게 하락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 대비 $20,000 이상 비쌌던 것과 대조적으로 현재는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의 차이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2021년도 주요 시장별 자동차 가격과 전기차 가격을 비교한 것입니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가격이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하나 소형 전기차 중심의 중국 시장에서는 내연기관차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전기차의 평균 가격이 $27,000 수준인 데 비해 내연기관차 가격이 $17,000에서 $35,000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배터리와 전기차 부품 시장이 성숙됨에 따라 배터리와 전기차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배터리 가격의 하락 속도가 과거 대비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매년 20%씩 가격이 하락하던 배터리는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 하락 수준에 그쳤습니다. 배터리 가격의 하락세가 둔화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주요 원재료인 광물 가격의 변동 때문입니다. 왼쪽 그림은 배터리와 배터리의 원재료인 광물 가격의 변화 추이를 보여줍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배터리는 재료비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지난 2021년부터 주요 원재료인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의 가격이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2022년 평균 광물 가격을 기준으로 리튬과 니켈은 과거 10년 새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발트는 2018년 가격 급등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올해는 오히려 배터리 가격이 작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지난 2021년도의 광물 가격 상승 영향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지난 2021년의 광물 가격 상승 정도만으로도 배터리 원가가 12에서 17%가량 상승하는 효과를 낳았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2020년에는 광물 가격이 더 상승하여 배터리 원가 부담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발트 비중 감소, 저가 배터리 소재 차용, 공정 효율 개선 등 배터리 회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원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배터리와 전기차 가격 하락 속도의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터리 시장의 확대에는 정책적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각국은 전기차 시장 및 산업의 확대를 위해 정책 지원을 계속해왔는데요.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부터의 경기 부양 목적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왼쪽 차트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규모를 보여줍니다. 특히 중국이 많은 지원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일찌감치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앞서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을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에서 빠르게 육성을 통해 캐치업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기차 구매 시 중앙, 지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득세를 지원해주는 등의 혜택을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애초에는 2020년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시기 전기차 시장 둔화를 막기 위해 2022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EU와 미국에서도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동차 회사에게 연비 CO2 규제를 통한 전기차 판매 촉진, 전기차 전용 차선 구축, 전기차 구매 시 번호판 조기 발급 등을 통해 전기차 판매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시면 전체 지원 금액은 커지고 있으나 전기차 한 대당 지원금은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 총액은 한정적인 반면 전기차는 지속적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효과가 과거 대비 낮아짐이 불가피한 가운데 전기차가 고유의 상품성을 기반으로 정부 지원 없이도 판매가 확대 가능할지, 혹은 각국 정부가 산업 발달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의 규모를 추가 확대할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수요를 결정짓는 전기차 시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의 전기차 판매 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221만 대에서 2020년 309만 대, 2021년에는 628만 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기간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시장 전체 판매량은 2019년 8,901만 대에서 2020년 7,705만 대, 2021년 8,040만 대로 오히려 감소한 수준인데요.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차질, 공장 셧다운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기차 판매만큼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 대비 더 빠르게 증가를 기록하여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22년에도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2022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400만 대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나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기간 자동차 판매량이 오히려 1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기차 판매를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판매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지역별로 규제 및 보조금 정책, 충전 인프라, 구입 가능한 전기차 모델 수 등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경우 전기차 시장은 더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매년 7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던 중국 전기차 시장은 지난 2019년과 20년에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었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150%가량 판매가 증가하여 312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성장세는 2022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1%가량 증가한 모습입니다. EU의 전기차 시장을 살펴보면 EU는 2019년 미국을 제치고 전세계 두 번째 전기차 시장으로 자리매김한 이후 2020년에는 중국 전기차 시장을 거의 따라잡는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빠른 성장이 지속되어 전년 대비 67%가량 판매가 증가하여 200만 대가량의 판매량을 기록하였지만 2022년 들어서는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2022년의 상반기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가량 증가한 104만 대 수준에 그쳤는데요. 이는 과거 EU 시장의 성장세뿐 아니라 2022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와 비교해본다면 큰 폭으로 하락한 수준입니다. EU 시장이 최근 둔화된 원인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수급 이슈 등을 꼽고 있는데요. 다만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한 유럽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전기차 판매량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전년 대비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부진하였으나 2021년에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와 전기차 생산 차질 회복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89%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59%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및 내연기관 규제 강화 등이 지속됨에 따라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판매 메이커별로 살펴보면 기존 내연기관차 시장과는 상이한 구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2021년 전기차 마켓쉐어인데요. 14%로 1위를 차지한 테슬라를 필두로 BYD와 상하이 GM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2022년 상반기 판매 기준의 마켓쉐어인데 15%를 기록한 BYD가 1위를 차지했으며 테슬라와 상하이 GM이 2위와 3위 순입니다.
뒤이어 내연기관차 시장의 강자였던 폭스바겐이 4에서 5% 수준의 마켓쉐어로 뒤를 따르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차와 수소차 등에 집중했던 도요타의 마켓쉐어는 아직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전기차만을 생산하고 있는 테슬라와 BYD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인데요. 기존 내연기관차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전기차 전체 판매량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전기차 모델 수도 과거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되어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모델 수의 확대로 인해 소비자의 선호도와 판매량이 높아지고 높아진 판매량을 기반으로 신규 모델을 출시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전세계 전기차 판매 모델 수를 보여줍니다. 2015년에는 전기차 차종이 80가지가 채 되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450가지 모델의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구매 요인은 성능 측면뿐만 아니라 외형 디자인과 브랜드, 차량 크기 등 성능 외적인 요소들도 좌우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신규 전기차 업체가 늘어나는 등의 효과로 인해 소비자들은 과거 대비 다양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전기차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역별, 차종별 전기차 모델 수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중국에서는 도심 내 수요를 겨냥한 A, B세그의 소형 전기차들이 판매되고 있고 픽업 트럭 등 중대형 차량이 인기를 끄는 미국 시장에서는 E세그 이상의 전기차 모델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외 시장에서도 구매 가능한 전기차 모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 업계 경쟁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배터리 기업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중일 3개국 6개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6개 업체의 점유율 합계는 2018년 68%에서 2021년 84%까지 높아져 오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기업인 CATL이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점유율이 35%까지 높아진 모습입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도 이후로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BYD는 2022년 상반기 기준 3위 지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외에 일본 파나소닉, 한국 SK온과 삼성 SDI가 함께 6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유럽 등에서 신규 배터리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상위 6개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수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경쟁 구도를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보여집니다.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마켓쉐어를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2020년 이후로 1위를 기록 중이며 일본 파나소닉이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의 1위인 CATL은 비중국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는 2021년 13%, 2022년 상반기 18%가량으로 3위 지위에 있으며 BYD는 거의 판매량이 없는 수준입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이 중국 내에서는 점유율이 높은 편이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중국 시장을 기준으로는 탑6 기업의 점유율이 2021년 94%, 2022년 상반기 95% 수준이며 이 중에서도 국내 3사의 점유율 합계는 2021년 57%, 2022년 상반기 54%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향후 유럽과 미국 시장의 확대 시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CATL이 중국 내 사업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BYD 등 기타 중국 기업들이 사업 업력을 축적하여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경쟁 구도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전지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의 경쟁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대조적으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중국과 일본 업체들 대비 낮은 편입니다. 왼쪽 그림은 양극재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을 보여줍니다. 양극재의 경우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점유율이 20% 수준이며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58%임을 감안하면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또 다른 소재인 분리막의 점유율을 보여줍니다.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 합계는 17% 수준으로 중국 54%, 일본 29%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극재와 전해액의 경우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더 낮은 수준입니다. 음극재의 경우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 합계가 8%인데 중국 74%, 일본 18%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전해액의 경우 중국 72%, 일본 17%와 비교하여 한국 점유율은 7%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각 원재료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은 물론이고 각 원재료를 구성하는 세부 재료 또한 중국과 일본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 전체 밸류체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 수준의 부가가치가 중국과 일본 등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생산지 측면에서 보면 중국을 포함한 해외 의존도는 더 높은 수준입니다. 국내 2차전지 업체들도 생산시설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두고 있으며 2차전지 소재 및 소재를 구성하는 광물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밸류체인 전체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광물 생산 단계의 경우 리튬은 호주와 중국이 약 70%, 니켈은 인도네시아, 러시아, 호주 등이 50%, 코발트는 DR 콩고가 70%, 흑연은 중국이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채굴된 광물을 정량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소재의 정량이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리튬의 55%, 니켈의 35%, 코발트의 65%, 흑연은 70%가량이 중국에서 정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할 시에도 역시 중국의 비중이 높습니다. 양극재는 70%가량이, 음극재는 85%가량이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전기차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특정 생산지에 대한 집중이 높은 가운데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이 현 상황입니다. 배터리 산업 현황 관련하여 중간 랩업을 해보면 향후 배터리 시장 성장은 과거와 달리 전기차 확대가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가 얼마나 빠르게 확대될 것인지, 그리고 전기차가 확대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보틀넥은 무엇인지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여전히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 충전 속도 등 불편한 점들이 존재하는 점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경쟁 구조 변화 가능성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빠른 성장이 반드시 관련 기업 모두의 성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첨단 산업으로 분류되는 배터리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전기차, 화학 소재 등 이종 산업에서도 배터리 연구와 사업 참여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 창출에 성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쟁 강도가 낮지 않습니다. 또한 여전히 전기차 시장이 정부 보조금 및 규제 등 영향을 받는 만큼 국가 혹은 대륙 주도의 배터리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는 움직임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쟁 구도가 유지되지 않고 경쟁 강도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의 쏠림 현상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소재와 광물 전반적으로 특정 국가 및 기업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과연 중국의 밸류체인을 활용하면서도 중국 업체들 대비 원가 및 조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한편 EU와 미국 등으로의 수요처 확대를 위해 중국 외 지역의 원재료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2차전지 산업 전망 및 현재 2차전지 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소형전지 중심이었던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IT용 소형전지의 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5%가량에 불과하나 전기차용은 2025년까지 연평균 40%가량, 2030년까지는 연평균 30%가량의 고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터리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전망됩니다.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440GWh였으나 2025년에는 1500GWh를 넘어가고
2030년에는 4000GWh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 중 전기차용 배터리는 2025년 1300GWh, 2030년에는 3500GWh 수준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시장 규모를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330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2025년에는 1250억 달러, 2030년에는 3200억 달러 수준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2025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2030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기술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며 관련된 R&D 경쟁도 치열한 양상입니다. 다양한 기술이 경쟁하고 있으나 그 기본적인 방향은 전기차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능이 향상되고 있는 전기차에도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첫째로 주행 가는 거리가 여전히 내연기관차 대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차전지의 특성상 성능이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다 보니 겨울철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차종마다 차이가 존재하나 최대 30%가량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전기차도 존재하다는 점에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긴 충전 시간입니다. 급속 충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충전 시간이 지속적으로 짧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15분 이상의 충전 시간이 소요되어 내연기관차의 주유시간 대비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잦은 급속 충전이 배터리 수명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내연기관차 대비 불편한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전히 높은 구매 가격입니다. 초기 구매 가격은 여전히 내연기관차와 1만 달러 이상 차이가 나며 지속적으로 개선된 전기차가 출시되다 보니 중고 판매 시 잔용 가격도 보장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사례들이 다수 접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면 양극재의 경우 코발트를 줄이는 대신 니켈과 망간의 비중을 높인 양극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극재는 기존에는 흑연을 사용하였지만 흑연에 실리콘을 함께 사용하여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리막의 경우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두께를 낮추어 동일한 공간 내 에너지 물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리튬이온 전지가 아닌 나트륨이온 전지, 리튬황 전지, 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 전지에 대한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그 외에도 구조적으로는 배터리 셀의 사이즈를 대형화하여 팩 내부의 활물질 비중을 높이고 모듈 수를 줄이며 아예 더 나아가 모듈 자체를 제거하는 셀2팩, 셀2셰시, 셀2바디 등의 기술도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기술입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기술 관련하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극재의 경우 니켈과 망간 비중이 높아지고 음극재는 실리콘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차트는 양극재 종류별 점유율 전망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2021년 기준 양극재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소재는 미드니켈 NCM, 즉 니켈 비중이 60% 정도 되는 양극재였습니다. 하이니켈과 NCA 등 니켈 비중이 80% 수준인 양극재의 경우 35% 정도 되며 그리고 LFP 비중도 약 15% 정도 됩니다. 그러나 2030년에는 니켈과 망간 함량의 증가로 인해 미드니켈 NCM의 비중은 5% 이하로 줄어들고 하이니켈 NCM과 NCA 그리고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의 4성분계 NCMA 합계 비중이 50%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에 LFP 비중이 30% 정도 되며 그 외 망간리치, 코발트 프리, 나트륨 이온 전지 등 기타 양극재들도 15%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른쪽 차트는 음극재 종류별 점유율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음극재의 경우 현재 흑연계 음극재 비중이 73% 정도이나 2029년에는 63%로 줄어들며 실리콘계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기차와 IT용 전지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인데요. 전기차의 경우 현재는 비중이 이보다 적지만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더해 음극재를 리튬 금속으로 대체하여 에너지 밀도를 대폭 높일 수 있는 리튬 메탈 음극재도 2029년에는 일부 제한적으로나마 적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성장기에 진입함에 따라 경쟁 구도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3사를 포함한 상위 6개 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상황이나 중국과 유럽 등에서 신규 배터리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동차 업체들도 배터리를 직접 생산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전기차 배터리 업체별 캐파 전망치를 보여줍니다. 중국에는 장성자동차에서 분사 설립된 S볼트, 독일 폭스바겐의 지분 투자로 관심을 모은 거시안, 닛산에서 분사된 AESC 등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캐파 증설을 발표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독일 폭스바겐과 합작을 발표한 노스볼트 등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테슬라, 일본에서는 토요타 등이 배터리 직접 생산에 나서고 있어 2차전지 업계 내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탑6 배터리 업체들의 캐파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과 레퍼런스 등이 중시되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특성상 상위 업체들의 시장 지위가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지만 시장 점유율 감소 및 박연행 파워 하락으로 인한 수익 감소 등의 위험 요소가 전망됩니다. R&D 강화를 통한 기술 격차 유지, 효율적 증설 대응을 통한 공급 대응력 확보, 글로벌 거점 다변화를 통한 SCM 효율화 등 2차전지 업체들 관점에서 더 많은 경쟁력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입니다.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표하며 신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공제 혜택 규모는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수준인데요. 문제는 세액 공제 요건입니다. 신규 전기차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조립을 북미 지역 내에서 수행해야 함은 물론이고 배터리 부품과 배터리 광물도 현지에서 생산 및 조달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차 배터리 광물의 경우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되거나 북미 지역 내에서 리사이클된 광물이어야 합니다. 광물의 비중은 2023년 40%에서 2027년 이후 80%까지 확대될 것이며 광물의 범위 안에는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 흑연 등 주요 소재가 모두 포함됩니다. 배터리 부품의 경우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그 비중은 2023년 50%에서 2029년 100%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부품의 범위에는 모듈, 셀, 양극재, 음극박 등 주요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표된 공제 요건은 현 시점에서는 당연하고 근시일 내에 달성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우선 미국과 FTA 체결된 20개 국가들 중 전기차와 관련된 밸류체인이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이 가능한 수준의 국가는 호주, 캐나다, 칠레, 멕시코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광물들 중 특히 흑연이나 망간 등은 중국의 의존도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대체가 쉽지 않습니다. 리사이클 시장은 아직 개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북미 지역 내 당장 생산시설 투자를 결정하더라도 생산 개시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IRA로 인해 기존의 공급망 체계에 큰 변화가 필요한 만큼 배터리와 소재 기업들 입장에서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많은 상황이며 미국 재무부에서는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 제정을 통해 세부 사항들을 구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EU, 일본 등에서도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시행령이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대해서는 지속 모니터링하며 IRA의 영향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광물 가격의 변동 상황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요 광물인 리튬, 니켈, 코발트 가격이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하여 배터리 가격뿐 아니라 나아가 전기차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광물은 리튬입니다. 리튬은 배터리의 양극재 종류와 무관하게 어디에든 사용이 되고 있는 필수 광물인데다가 리튬 사용량 중 배터리 비중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 변화에 따라 광물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한편 공급 측면에서는 이를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규 광산의 개발은 6년 이상의 리드타임이 소요되는 데다가
주요 매장국인 칠레 등 남미 국가들에서는 리튬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의 BYD는 칠레에서 확보했던 리튬 채굴 계약이 무효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리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신규 프로젝트 및 채굴 기술의 발달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늘어나고 있는 리튬 수요를 단기 내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니켈의 경우 최고점 대비 가격이 내려와 있는 모습이지만 위험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니켈 가격이 안정화되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인데요. 니켈 소비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가장 큰 소비 비중은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중국과 글로벌 경기가 회복 추세로 돌아선다면 니켈 수요가 다시금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니켈 가격의 변동성은 높은 수준입니다. 코발트의 경우 배터리 케미스트리에서 코발트 비중이 점차 줄어듦과 더불어 현재는 가격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수준으로 타 광물 대비 리스크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광물 가격의 증가와 더불어 수명이 종료된 전기차가 늘어나고 ESG가 강조되는 흐름에 따라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는 운행이 종료된 전기차로부터 분리된 배터리를 의미하는데요. 이를 전기차나 ESS용으로 다시금 활용하거나 재활용을 통해 광물을 추출하여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는 배터리의 전 생애 주기를 보여줍니다. 배터리는 제조 및 판매 과정을 거쳐 사용이 종료된 후에는 수거기관 등을 통해 상태를 진단받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라면 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재사용하고 재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성능이라면 재활용 과정을 통해 니켈과 코발트 등 주요 광물을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이 광물을 가지고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폐배터리의 양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배터리 시장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 EU 등 각국에서는 배터리를 제조 시 재활용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하는 규제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하게끔 하여 폐배터리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광물 회수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폐배터리 시장은 최근 배터리 업계에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향후에도 배터리의 전 생애 주기 관점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넘어서는 차세대 전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배터리이긴 하나 여전히 몇 가지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단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전고체 전지, 리튬황 전지, 나트륨이온 전지 등 여러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기술은 전고체 전지입니다. 전고체 전지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약점으로 꼽히는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고체 전지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 것으로서 화재 위험성을 낮추고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뿐 아니라 도요타, 폭스바겐 등 자동차 회사들과 스타트업들도 기술 개발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대략적인 양산 시기는 2025년 이후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리튬이온 배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시기는 2030년 이후로 전망됩니다. 전고체 전지가 성능이 우수하더라도 새로운 소재와 공정 등의 적용이 필요하여 초기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어 일부 프리미엄 전기차 등에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의 리튬이온 기술을 위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차의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수소차도 전기차의 한 종류이며 이에 수소 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로 구분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편의상 수소차와 전기차로 구분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소차는 전기차와 더불어 거론되는 친환경 자동차이지만 전기차 대비 상용화 속도는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차와 전기차를 비교하면 수소차는 충전 시간과 대형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1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수소차는 5분에서 10분 내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기차는 대형화할 경우 배터리 무게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차량 가격도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수소차는 대형화에 따른 비용이 전기차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이러한 수소차의 특성을 감안시 수소차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대형 트럭 등 장거리 수송수단입니다. 이게 수소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대형 트럭과 버스 등에서는 전기차의 일부 수요를 수소차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EA에 따르면 2030년 장거리 전기 트럭의 20% 정도가 수소 트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기차와 수소차는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승용차 시장 대비 트럭과 버스의 시장은 작은 편입니다. 따라서 수소차가 성장한다고 해서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받게 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발표 내용을 종합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원재료, 산업구조, 정책 변화, 기술 성숙도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신기술 개발과 공급망 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성장기 산업입니다. 따라서 선도 기업들에 대한 후발 기업들의 도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경쟁 강도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배터리 셀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산업은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소수 상위 기업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었으며 생산지 또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밸류체인 상에서 신규 진입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들은 중국 중심의 밸류체인을 수장하면서도 기존의 사업 경쟁력을 잃지 않아야 하며 신규 진입 업체들은 변화하고 있는 산업 환경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교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터리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맞으며 단지 그 성장의 속도에만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 산업의 성장이 산업 내 모든 업체들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종 산업에서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업체별 실적과 성과에는 높은 가변성이 존재합니다. 그 어떤 산업보다도 변화 트렌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중요한 산업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해 기초부터 최근 이슈 이르기까지 자세히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차 OEM 회사, 즉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영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원가와 성능 측면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 OEM이 배터리 사업을 자체적으로 내재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OEM이 배터리 사업을 단기 내 대규모로 내재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내재화를 통해 배터리에 대한 영향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투자비 증가 및 운영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OEM의 입장에서 배터리 사업 추진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OEM이 배터리 사업을 직접 추진할 경우에는 첫째로는 배터리 성능과 전기차 성능을 차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쟁사보다 먼저 특정 배터리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전기차 전체 관점에서의 최적화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적 이해도와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혹은 배터리 소재 구매할 시에 협상력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리소스들을 전기차로 전환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사업의 내재화가 어려운 이유들도 존재합니다. 첫째로는 투자비 부담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공유 서비스 같이 지난 수십 년간 유례없던 변화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전기차 개발에만 수십조의 투자비가 소요될 텐데요. 이 와중에 배터리 설비에 대한 투자는 또 하나의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배터리 설비에 투자를 하더라도 생산 노하우 부족으로 인해서 초기에는 수율 저하 및 비용 부담 증가가 나타날 우려가 존재합니다. 배터리는 기계, 전자, 화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집약된 기술이고 따라 전문 배터리 회사들조차 초기에는 안정화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배터리 불량에 대한 관리 부담 문제도 존재합니다. 최근 배터리 전문 회사들도 배터리 불량에 따른 리콜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냈는데요. 이 또한 OEM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OEM이 단기 내 대규모 자체 배터리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내재화 추진 시에는 전체 수요 대비 소규모 물량에만 한정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물량 확보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요 OEM들의 대응 상황을 확인해 보더라도 배터리를 직접 생산을 본격화하는 곳은 BYD 등 소수에 불과하며 대개는 배터리 회사들과 JV를 추진하거나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닌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에 대한 투자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높은 성장세에 따른 장밋빛 전망으로 전기차 배터리 업체 간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한 수급 이슈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질문 주신 수급 이슈 전망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높은 성장성이 전망됨에 따라서 많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등에 힘입어 생산 능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글로벌 배터리 생산 능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7%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현재 수급 상황은 수요 대비 생산 능력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빠른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 능력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당분간은 오버 서플라이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들 평균적으로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업체별로 양극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는 100개 이상의 배터리 업체들이 존재하는데요. 중국의 일부 기업들은 가동률이 3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국내 3사를 비롯한 주요 배터리 업체들의 경우 생산 차질 이슈 등을 제외하면 높은 가동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단지 기술 경쟁력 및 생산 능력뿐 아니라 고객 관계, 과거 공급 실적 등이 수주 경쟁 시 중요 요소입니다. 보수적 기조인 자동차 산업 성격에 따라 신규 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한동안 오버서플라이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급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표자인 박종일 산업연구원 또는 저희 IS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나이스 신용평가의 교육 세미나 시청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미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